오늘은 일본 근대사 속에서 증기선 부분을 꺼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사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2차 세계대전사, 나폴레옹 시대의 유럽사,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분히 하나하나 다룰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다에서 주로 쓰는 노트와 해리, 노티컬 마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미터법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들만의 도량형 기준을 고집하는 두 나라가 영국과 미국입니다. 두 나라가 주도했던 분야 중에서는 영국, 미국 두 나라가 쓰는 단위가 미터법보다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 결제 수단을 달러로 제한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석유 거래에서 배럴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나 전세계 해군의 표준이 된 영국이 사용했던 속력 단위 노트가 그 예입니다. 노트는 영국 해군이 일정 간격으로 매듭을 묶은 끈을 바다에 내리면서 배의 속력을 측정했던 시절이 기원이 된 단위입니다. 모래시계로 재는 일정한 시간 동안 배가 몇 노트만큼, 그러니까 몇 매듭만큼 전진했냐를 놓고 속력을 가늠했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관성 항법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영국 해군을 다룬 홈블로어라는 소설을 보면 매듭끈을 바다에 내리고 그 수를 세며 기록하는 일이 막내 당직사관이 맡는 귀찮지만 중요한 일로 등장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1노트는 시간당 1노티컬 마일, 1해리를 갈 수 있는 속력 단위입니다. 우리가 해리라고 번역해서 쓰는 노티컬 마일은 지상에서 쓰는 마일과 다른 거리 단위입니다. 이 해리라는 단어는 영해의 범위를 표현하거나 바다에서의 속력을 나타낼 때 외에는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데 16세기 영국이 정한 기준이 기원이 되어서 지금은 1해리를 1852m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젓는 게일리는 역풍 구간에서도 일정한 속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중해처럼 평온한 내에서 주로 가까운 거리 이동을 위해 사용된 초기 선박입니다. 하지만 노를 젓기 위해서는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전쟁포로나 노예가 아니고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노 젓는 사람의 공간 때문에 화물이나 무기를 많이 실는 것도 어려웠고 파도가 심한 원양에서의 항해가 불가능한 단점 때문에 16세기 이후에는 유럽에서 거의 사정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도칠단 범선들이 갤리를 대신해 군함이나 상선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선들은 무풍지대만 아니라면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평균 시속 4에서 5노트, 하루에 12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등장한 범선의 최종 진화형 클리퍼는 선체의 폭을 좁혀서 저항을 최소화하고 많은 돛을 달아서 평균 속력 16에서 18노트의 원양 고속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의 높이와 저항 등으로 인해서 지상에서와 체감 속력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지상 탈 것들의 속력이 40km에서 400km/h까지 증가한 반면에 선박들의 속력은 의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클리퍼의 속력은 현재 선박들과 비교하더라도 느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돛 조정에 숙련된 선원이 있고 계절풍과 조류의 타이밍만 맞는다면 초창기 증기선보다 2배에 가까운 속력도 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편지, 여객, 차 등의 고가 운송에 사용되었고 19세기 말까지도 중국에서부터 영국까지 며칠에 돌파하는지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항속 거리가 짧고 석탄을 계속 채워 넣어야 했던 증기선은 등장 초반부터 범선을 압도하지는 못했지만 수에즈 운하가 등장하면서부터 범선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었습니다. 증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저탄소 문제였는데 수에즈 운하의 개통 이후에는 유럽에서 출발하는 항구에서 석탄을 한번 싣고 수에즈에서 한 번만 보급을 받으면 인도까지 항행이 가능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로 인해서 증기선은 운항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면서 연료 부담이 줄었던 반면에 범선들은 운하에서 지그재그로 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견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증기선의 스크루 추진 방식이라든지 증기 터빈 엔진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범선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근대사에 대해 떠올릴 때 쇄국 정책을 추구하던 에도 막부가 미국 페리 제도과 흑선의 내항으로 인해 통상을 개방했고 그 이후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과서에서
페리 흑선 내양 사건에 대해서 의아했던 것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같은 사건 모두 이양선의 출몰로 일어난 사건들인데 상대방 제독의 이름을 따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왜 페리 제독은 특별히 이름을 따로 빼서 이야기하는지였습니다.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시킨 것은 1853년인데 이미 영국이 그로부터 13년 전인 1840년에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를 굴복시켰고 서양 해군력이 동양을 아득히 추월했다는 것은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리가 누구건 동네 할아버지가 함장으로 앉아있어도 될 일인데 일본 앞바다에 떠서 도쿄만을 봉쇄하고 있던 배의 함장이 누군지가 왜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매튜 페리는 단순히 미국 동인도 함대에 10번째로 부임한 사령관이라서가 아니라 일본을 개항시킨 일이 아니라도 미국 해군사에 꽤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페리는 아직 범선이 대세이던 1837년에 미 해군 최초의 증기선인 풀턴함을 건조했고 증기선을 주력으로 하는 해군 강화를 주도했던 증기선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일본을 개항시킨 것보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의 공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일본에 적극적으로 통상을 요청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은 1853년 개항으로부터 몇 년 후의 일이고 개항 초 페리의 요구사항은 미국 서부에서 출발한 포경선들이 태평양에서 침몰하거나 난파당한 경우에 선원들을 보호해달라든지 태평양 항로의 중간 기착지로서 저탄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최초 요구사항들은 태평양 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를 원했던 미국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페리 제독이 흑선만 하더라도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200년간 태평양 무역은 스페인이 마닐라 갤리온이라고 불리는 무역을 통해서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금과 은의 교환비가 13대 1 정도로 유지되었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그 교환비가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은의 가격이 2배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말해 금의 가격이 절반으로 낮았던 것입니다. 중남미뿐 아니라 필리핀을 식민지로 보유하고 있었던 스페인은 중남미 식민지에서 캔 은을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까지 가져온 후에 금과 교환하거나 중국의 도자기 비단 등 사치품과 교환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풍양과 해류를 이용해서 1년에 한두 차례 멕시코와 필리핀을 왕복했던 무역은 갤리온이라는 범선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기 전이라서 스페인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가 태평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남미 끝 드레이크 해협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범선들이 드레이크 해협의 풍랑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태평양과 접한 아메리카 전체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스페인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태평양 무역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페리 제독이 일본으로 향할 때쯤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이제 막 승리하면서 태평양 연안의 영토를 확보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연안 영토를 확보하긴 했지만 아직은 서부 개척이 시작될 무렵이라서 대형 항구라든지 조선소를 보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안정적인 태평양 횡단 무역을 위해서는 태평양 서쪽 끝에도 무역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증기선으로 태평양을 건너가려고 한다면 더더욱 연료인 석탄의 보급을 위해 태평양 연안 양쪽에 저탄소가 필요했습니다. 일본과 캘리포니아에 항구와 저탄소 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 미국은 동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미국 동부에서 대서양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까지 간 다음에 인도를 지나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페리 제독은 노퍽에서 상하이까지 기범선이라고 불리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타고 갔습니다. 기범선은 증기기관으로 추진하는 풍차처럼 생긴 외륜과 돛을 함께 가진 선박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를 오가는 것은 1, 2년이 소요되는 일이었는데 페리 제독의 경우에도 1852년 11월 24일 미국 동부해안의 노퍽을 출발해서 상하이에 도착한 것이 1953년 5월 4일이고 일본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 달인 6월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 페리 제독이 일본까지 가는 동안에 각 저탄소에 들를 때마다 석탄을 채우는데 짧게는 5일부터 열흘씩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석탄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선박을 설계하는 것이나 석탄을 빨리 채우는 선원들의 노하우까지도 각국 해군의 경쟁력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증기선들이 일정 거리마다 석탄 보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석탄을 보급받을 수 있는 저탄소가 필수적이었고 전 세계적인 석탄 공급망을 갖춘 나라는 영국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저탄소를 설치하고 싶어도 영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할 경우에 원거리 항해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50년 뒤에 러일 전쟁에서 같은 길을 가야 했던 러시아 발틱 함대는 세계 2위 규모의 함대였지만 영국의 협조 없이 눈칫밥 먹으면서 힘들게 석탄을 채우면서 가느라 훨씬 발달된 증기 터빈 엔진 선박들을 가지고도 유럽에서 일본까지 무려 7달이 걸렸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찍은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19세기는 러시아가 함대를 갖추고 부동항을 마련한다고 해서 바다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1872년에 연재된 소설인데 소설 속 주인공도 영국인이고 너무나 영국인이 썼을 것 같은 소설이지만 작가가 프랑스인 쥘 베른입니다. 마치 셜록 홈즈를 영국인이 아닌 프랑스인이 쓴 것 같은 어색한 느낌입니다. 크림 전쟁 이후 유럽은 총과 포, 증기선뿐만 아니라 전신, 전화, 사진,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국에서부터 차 배달 경쟁이라는 이벤트가 유명했을 정도로 특히 속도에 대한 기술들에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80일 동안에 세계 일주가 가능한지를 놓고 지금 가치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내기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물론 소설에서 몇 가지 고증상 오류들도 있긴 하지만 수에즈 운하 개통이나 인도 대륙의 동서 횡단 철도가 완공된 것,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부와 동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일본과 미국 서부를 잇는 증기 여객선 전기 항로가 개통된 것 등 당대의 최신 정보를 모두 연결해서 넣은 대단한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이 출간된 이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현존하는 각종 교통수단들을 사용해가면서 세계 일주를 하는 챌린지도 생겼는데 실제로 76일인가 걸린 것으로 나와서 작가인 쥘 베른을 더 대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